안녕하세요. 술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14번째 작품 나의 덕에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진실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타인, 즉 대상은요, 복숭아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 앞부분을 읽으면 이 작품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 정규교재 안에 우리가 수록되었었던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시적 대상에 대한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그 작품의 전체를 다 보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였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다 보니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진정한 모습은 수천의 빛깔이며 그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인식이 전환이 되게 되는 모습이 이 부분에 제시가 됩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복숭아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여기서 꽃잎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나무에 이제 꽃이 진 상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제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인식이 끝나고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나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복숭아 나무와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자가 인식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 부분에 화자의 인식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핵심 문제 여러분 푸시고 돌아와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핵심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수천의 빛깔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을 잘하는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복숭아 나무의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시어였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기응변을 잘하는 소시민들의 삶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자에 대한 대상의 인식 전환을 통해 시상의 입체감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복숭아 나무가 바로 시적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복숭아 나무의 인식 전환이라는 건 복숭아 나무가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식의 전환이 화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화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틀린 선지가 될 것입니다. 3번 저녁이 오는 소리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 듣는 소리이다. 자, 이거는 맞는 선지이지요.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복숭아 나무 밑에서 들었습니다. 즉 복숭아 나무한테 가까이 갔다는 건 대상, 즉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들은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성경후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정규교재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후정은 앞에는 경치가 나오고 뒤에는 정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에 보면은 앞에는 경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것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자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X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단정적 어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단정적 어조는 뭔가 단호한 말투, 단호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단정적 어조나 단호함을 표현하는 시에서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니은다로 종결의 표현을 끝내거나 아니면 기본형을 가지고 종결이 끝났을 때, 즉 이런 것이 서술어에 쓰였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단정적인 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단정적 어조가 쓰였다 보기는 어렵고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6번이고요. 역설과 반어를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역설과 반어는 이 시에 어디서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요선지도 역시 X가 된다 볼 수 있고 시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시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독자가 시에 집중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시적 긴장감 같은 것은 시에서 굳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에 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복숭아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꼼꼼한 분석 내용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작품에서 만날게요.